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위탁 배송이 아니라 위탁 판매로 돈을 벌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위탁 판매라는 게 영어로는 드랍시핑이라고도 하는데 3자 배송의 형태로 띄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고를 갖고 있지 않고 이제 제조사나 수입사나 이 도매업자나 그분들이 재고를 갖고 있고 여러분이 온라인 마켓을 열어가지고 이제 주문을 받으면은 그 주문 정보를 이제 그 재고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전달해주면 그분들이 대신 배송해주는 형태, 요런 게 바로 위탁 판매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실 저한테 이렇게 상담이 오는 분들 중에도 대부분 다 그런 위탁 배송의 형태로 장사를 시도해봤던 적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많이들 있어요, 진짜. 근데 다들 얘기 들어보면 돈을 버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정말로. 그냥 배송이 많이 주문 물량이 많이 터지기도 하는데 운 좋게 가끔가다 AB 슬라이드 한 분이 터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하루에 막 100개, 200개 막 주문이 들어왔다고 해요. 100개. 그쵸? 근데 마진이 1,000원 이렇기 때문에 사실 세금을 낼 거를 고려를 하면은 사실 거의 손에 쥐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일이 많지는 않죠. 왜냐면 그쪽에서 다 배송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사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이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자본주의의 오류가 생겨가지고 옛날에 제가 비트코인 재정거래할 때 암호화폐 재정거래할 때 오류가 생겼었잖아요. 뭐냐면은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극도로 흥분을 해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한 일이 있었어요. 코인 암호화폐가 60% 이상 비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외국에서 60% 산 코인을 사가지고 바로 국내에서 현금화할 수가 있었죠. 근데 그 기간이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2주. 근데 그 달러를 보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본주의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서 이 룰에서 절대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산을 하고, 그쵸? 대기업들도 다 제조를 하고 재고를 자기네가 보유하고 심지어 물류 센터도 직접 다 만들어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드랍시핑이니 위탁 판매니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인 건 당연한데 사실 이거는 리스크가 그만큼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마케팅을 연습을 하거나 장사 연습을 하기에는 괜찮아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사업을 할 테다 하고선 물론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실 필요도 없지만 하다가 이게 괜찮네, 생각보다 나한테 이게 적성에 잘 맞고 나한테 조금 소질이 있구나 싶으면은 그때는 여러분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셔야 돼요.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멋있는 말로. 그러니까 대량 주문을 해가지고 그 개당 이제 제품 단가도 떨어뜨리고 그리고 물류비도 배로 컨테이너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개당 물류 단가도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력을 확보해가지고 결국에는 재고라는 리스크를 떠안고 하셔야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저는 다 해봤거든요. 위탁 판매도 해보고 이제 이 위탁 판매라는 게 또 그렇게 새로운 개념이 아닌 게 우리 옛날부터 장사할 때 우리가 모든 재고를 다 떠안고 하지는 않아요. 용산 전자상가도 그렇고 왜 그렇게 다 몰려 있냐면요. 남의 물건도 빨리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게에서 이거를 사러 왔는데 다른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물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장님한테 좀 해가지고 이익을 쉐어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이제 전자상가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컴퓨터라는 거를 만들 때도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문성도 키울 수가 있고 분업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발생한 거죠. 그러면서 클러스터처럼 이렇게 모여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도 뭐 자전거 장사를 할 때도 제가 재고가 없는 것들, 그런 것도 그냥 일단 올려놓고선 팔았던 적이 많아요. 그리고선 뭐 거래처 사장님한테 이거 내가 팔았는데 이익 쉐어하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쉐어하는 거고요. 이것만 봐도 그냥 이익이 쉐어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높을 수가 없죠. 아무튼 간에, 예. 그리고 결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재고 부담을 떠안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것만큼 위험이 높아지긴 하지만 그만큼 수익도 부가가치도 높아진다라는 거, 당연한 말을 이번 영상에 좀 하고 싶었어요. 결국에는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 결국에 뭐 설비 투자를 하고 뭐 연구개발비를 쏟아붓고 이러는 거는 결국엔 진입장벽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넘볼 수 없게, 예, 그렇게 성을 쌓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뭐 사업이라는 거는 사실 언제든지 훅 갈 수가 있어요. 결국엔 끊임없이 탄탄한 벽을 쌓는 거, 그것만이 뭐 사업가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들을 계속, 예, 만들어내고, 예, 시장에 수요를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관찰하고 해가지고 그걸 반영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들의 뭐 불편을 해소하거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사업이라는 게 뭐 그렇게 별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소시적에는 뭐 사업이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건지 알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뭔가 물건을 팔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런 제품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뭐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 뭐 관종이죠. 그런 욕구가 큰 사람들을, 자기 표현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결국엔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세고, 예, 그러기 때문에 뭐 뚝심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예. 아무튼 간에 결국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모든 건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오류가 잠깐 생길 수가 있지만 그 기간은 굉장히 짧다. 예, 그쵸? 그래요.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결국엔 리스크 테이킹을 하자. 예, 이상입니다. 그래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